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 등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반짝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기온은 영하 8도, 강원도 대관령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어제 아침보다 최대 10도 이상 내려갔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경기 남부 등에는 최고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닌 매춘부라는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주장을 일본 언론이 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담긴 논문이 다음 달 학술지에 실릴 예정으로 어린 시절 대부분을 일본에서 보낸 해당 교수는 일본 정부 훈장도 받은 바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도 동시에 언급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강원, 양면책을 모두 검토 중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광주의 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이 학교 등으로 번지는 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3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돼 사흘 연속 300명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상황에 따라 설 연휴 전이라도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정부는 오늘 공개 토론회를 열고 거리 두기 개편 관련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부의 권력 포기와 억류자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수십 년 동안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왔지만 제재 법률을 다시 검토한 뒤 적절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리아 북부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이틀 연속 이어져 민간인을 포함해 2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르드족을 몰아내고 이 지역을 장악한 터키는 분리주의 테러 조직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기상 입춘을 하루 앞두고 오늘 아침 반짝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기온은 영하 8도, 강원도 대관령은 영하 11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바람까지 매우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3도에서 영하 20도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북부 산간에는 한파경보가,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한파에 눈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경기 남부 등에 그리고 내일 저녁부터는 서울과 강원 내륙 쪽으로 눈이 온다는 예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대관령의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 서울은 영하 7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3도에서 최대 13도가량 낮습니다. 강풍이 몰아치면서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3도, 강원 산간 지역은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강원도 북부 산간에는 한파경보가,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3도에 머무는 등 전국적으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떨어지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저체온증 같은 한랭질환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초속 20m 안팎의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어 시설물 관리와 산불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저녁부터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 그리고 전북에 최대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절기상 입춘인 내일은 낮 동안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영상권을 회복하겠지만 밤부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모레 새벽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도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엔 최대 10cm의 폭설이 쏟아지고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도, 전북과 경북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모레 아침 출근길엔 곳곳에서 빙판길이 우려됩니다. 특히 기온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다리 위나 터널 입구와 출구, 그늘진 도로 등에선 미끄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감속 운행을 해야 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을 다음 달 학술지에 실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의 일본 산케이 신문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는데 일본 정부의 훈장까지 받은 해당 교수는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위안부가 모두 공인된 매춘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의해 납치돼 매춘을 강요받은 성노예가 아니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우리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픈 상처를 또다시 도려내는 망언이자 명백한 역사 왜곡입니다. 서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이 다음 달 인터내셔널 리뷰 오브 로 앤 이코노믹스에 실릴 예정입니다. 이 논문에는 일본군 위안부가 당시 정부 규제 하에서 인정된 국내 매춘의 연장선상에서 존재한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위안부가 모두 공인된 매춘부이고 일본에 의해 납치돼 매춘을 강요받은 성노예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당시 일본 내무성이 매춘부로 일하고 있는 여성만 위안부로 고용할 것을 모집업자에게 요구했다고 기술했습니다. 또 여성이 자신의 의사로 응모한 것을 여성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고 계약 만료 후 즉시 귀국하게끔 여성에게 전하도록 관할 경찰에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일본 정부나 조선 총독부가 여성에게 매춘을 강제한 것은 아니며 일본군이 부정한 모집업자에게 협력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에 걸쳐 여성이 매춘 시설에서 일하도록 속인 조선 내 모집업자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안부의 경우 계약 기간이 2년으로 짧은 것이 일반적이었고 더 짧은 경우도 있었다고도 기술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전쟁터에서 일하는 위험이 큰 점을 반영했다는 겁니다. 또 위안부가 높은 보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램지어는 유소년 시절을 일본에서 보냈습니다. 2018년에는 일본 정부의 훈장인 우길장 6가지 중 3번째인 우길 중수장을 수상했습니다. 일본의 전쟁 범죄를 왜곡하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가해 역사를 부정하면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일본 정부와 우익 세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적극 활용될 전망입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한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와 대북 제재를 동시에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한시가 급한 백신 보급과 접종 작업이 눈폭탄과 백신 음모론자들의 방해로 곳곳에서 멈춰서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곧바로 연결합니다. 김필규 특파원,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TV 인터뷰를 했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을 했습니까? 네, 먼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문제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빠진다며 이렇게 더 답을 했는데요. 직접 먼저 들어보시죠. So the first thing the president has asked us to do is to review the policy to make sure that we're using the most effective tools to advanc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예, 여기까지는 지난달 19일이었죠.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을 향한 전반적인 접근법을 다시 봐야겠다라고 말한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런 내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까? 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던 건데요. 역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o look at what tools we have, including additional sanctions, including especially additional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with allies and partners, but also to look at diplomatic incentives. 예, 그러니까 외교적 인센티브 그리고 추가 제재를 언급한 건데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어떤 방향을 정한 게 아니라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이전 정부, 트럼프 정부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추가 제재라는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서 이곳 언론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는 더욱 강경한 메시지를 냈죠. 어떤 표현들을 썼습니까? 예, 최근 러시아가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를 구금한 것, 또 그리고 최근 시위에 대해서 이게 다 미국 탓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두고 러시아 정부가 큰 실수를 하는 거라며 러시아 국민이 부패와 독재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을 향해서는요, 홍콩 관련 조치가 지독하다고 평가를 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중국이 책임을 져야 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초기에도 그렇고 지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국은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책임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비판의 수위를 높였군요. 자, 그리고 워싱턴 DC를 비롯한 미국 북동부에도 폭설이 쏟아졌다고 들었습니다. 백신 보급과 접종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워싱턴에도 상당히 많은 눈이 온 편인데요. 뉴욕에는 더 큰 눈폭탄이 내려서 70cm가 쌓였던 2016년 수준을 넘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이 중단됐고 대중교통도 끊겼는데 문제는 백신 접종까지 올 스톱됐다는 겁니다. 하루라도 속도를 내서 접종해야 하는 상황에서 복병을 만난 셈이죠. 지금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의 발목을 잡는 게 사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음모론을 믿으면서 백신을 반대하는 세력이 지금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하루에 8,000명 넘게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로스앤젤레스 다저 스타디움 주차장 입구에 시위대가 들이닥칩니다. 코로나19는 사기다. 영혼을 지키기 위해 백신을 맞지 말라는 손팻말이 보입니다.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음모론자와 극우 세력입니다. 1시간 동안 접종이 중단되면서 길게 줄 서 있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도 갈수록 심각한 복병이 되고 있습니다. The fact is that the surge that is likely to occur with this new variant from England is going to happen in the next 6 to 14 weeks. We are going to see something like we have not seen yet in this country. 지금까지 미국에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400명이 넘었고 브라질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도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더 퍼지면 5월 초까지 20만 명 이상 더 숨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 잠시 확산세가 주춤하다고 방심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hings are clearly improving around the country. We can't take our foot off the brake too quickly in terms of the things that people are doing, like wearing masks and being more vigilant. The new variants create a lot of risk. 한 번에 집단 면역을 이루지 못하면 앞으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게 되고 더 힘든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300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297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는 것은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에서는 안디옥 교회 집단 감염이 고등학교와 행정복지센터로까지 번지면서 관련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교내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고등학교입니다. 방과 후 수업을 들었던 8명이 확진됐습니다. 감염의 시작은 광주 안디옥 교회로 잠정 조사됐습니다. 확진된 학생들 가운데 한 명의 동생이 교회 시설을 다니다 확진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먼저 교회 부설 선교원을 다닌 동생에 이어 고등학생인 누나 등 가족 7명이 모두 확진됐습니다. 감염은 연쇄적으로 일어나 어머니가 다녀간 행정복지센터와 직장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폐쇄됐고 방학 중이던 고등학교는 1, 2학년을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 관련 확진자는 1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접촉자들에 대해서는 GPS라든지 증거 기반으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에서는 성인 오락실을 중심으로 한 연쇄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지금까지 오락실 4곳에서 45명이 확진됐습니다. 확진자 중에는 어린이집 교사와 원생 1명도 포함됐습니다. 충북 충주에서는 한 고등학교 축구부 학생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달 예정된 대회를 앞두고 해서는 안 되는 합숙훈련을 보름 가까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검사가 그제서야 이루어지는 등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추가 확산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한양대학교 병원에서도 누적 확진자가 47명까지 늘어나는 등 확산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이번 설 명절에는 고향을 찾는 것도 가족끼리 모임을 갖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연장됐기 때문입니다. 방역 조치를 어기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면 설 연휴에도 5명 이상은 모이면 안 됩니다. 집안에서도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어른 구분도 없습니다. 차례나 제사도 4명까지만 지내야 합니다. 어기면 한 사람당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냅니다. 확진자가 나오면 정부가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일이 단속할 수 없는 만큼 자발적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이동을 줄이지 않으면 설이 새로운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감염이 일상화된 경로로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설이 지난 추석보다
이동에 따른 감염 확산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함께 2주 연장된 거리 두기는 상황에 따라 풀릴 수도 있습니다. 단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보다 확연하게 줄어들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공개 토론회를 열고 거리두기 단계 개편과 관련한 평가와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이번 달 중순쯤 화이자 백신이 국내에 처음 들어와서 코로나 관련 의료진이 먼저 접종을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이어서 이달 말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들어오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는 그 효과를 두고 그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고령층에 접종을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특히 그랬는데 충분히 접종할 수 있다는 검증 자문단의 의견이 나왔는데요. 식약처는 2번의 전문가 회의를 더 하고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논란이 나온 건 3차 임상시험 대상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효과 분석엔 8,800명 중 7.4%가, 안정성 평가엔 23,700명 중 8.9%가 만 65세 이상이었습니다. 10명 중 1명도 안 됩니다. 그러나 국내 검증자문단 전문가들은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고령층 접종을 막을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예방 효과가 전체 연령대에서 나타난 점에 주목했습니다. 면역 반응도 만 18세에서 64세 성인들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상 반응 사례에서 특이점이 없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 효과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보단 떨어집니다. 하지만 정부는 접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충분히 접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나 정부의 어떤 결정을 좀 믿고 예방접종에 임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식약처는 2번 더 전문가 회의를 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추후에 추가적인 임상 자료를 받아서 허가 사항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먼저 들어올 걸로 알려진 화이자 백신 6만 명분은 코로나19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5만 명분은 요양시설 고령층과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내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이 사용됩니다. 아직 도입 시기가 확정 안 된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도 이번 달 안에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됐는데 공동 발의 의원 수만으로도 의결 정족수를 훌쩍 넘겨서 모레 투표에 붙여지면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 길들이기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 4개 정당 소속 의원 161명이 동참했습니다. 발의 단계에서 이미 탄핵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긴 겁니다. 탄핵 소추 사유는 재판 개입, 이른바 사법농단 브로커 행위 때문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반헌법 행위자는 헌법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 판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탄핵안은 오늘 본회의에 오르고 4일 무기명 투표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치게 됩니다. 이미 법원은 1심에서 임 판사의 행위를 위헌으로 봤습니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 등은 이번 탄핵이 국회 의무이자 국민을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카드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의 외풍이 법원 곳곳에 스며들도록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임 판사는 오는 28일 퇴임합니다. 하지만 탄핵되면 5년 동안 공직은 물론 변호사로도 일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에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는 건 처음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터키가 쿠르드족을 몰아내고 장악한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터키에 반발하는 세력들의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틀 동안 일어난 3건의 차량 폭탄 테러로 어린아이들을 포함해 2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차량들 너머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부서진 차량과 오토바이를 지나자
폭발로 크게 부서진 건물 앞에는 뼈대만 남은 차량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시리아 북부 아자즈시의 문화센터 부근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이번 폭발로 어린 소녀를 포함해 민간인 7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약 2시간 후에는 근처 친터키 반군 검문소에서도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반군 6명이 숨졌습니다. 하루 전에는 역시 터키군이 장악한 아프린시에서 차량 폭탄 테러로 민간인 8명이 숨졌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발생한 테러로 최소 21명이 사망했습니다. 테러의 배후를 자처한 개인이나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터키는 쿠르드 분리주의 무장 조직인 PKK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러가 발생한 지역은 2019년 터키군과 시리아 반군이 쿠르드 민병대를 몰아내고 장악한 곳입니다. 이후 이 지역에서는 터키의 반감을 품은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쿠르드족은 시리아 내전에서 국제 동맹군에 협력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격퇴에 기여했지만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으면서 이후 터키군의 군사작전으로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도 밀려난 상태입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다시 꺼내든 봉쇄 정책에도 여전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영국에서는 역시 백신에 기대를 걸고 있어서 백신 접종 또 물량 확보에 영국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데요.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900만 명이 넘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요양원에 있는 고령층을 중심으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지 시간 1일 약 93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약 50만 명이 2차까지 마쳤습니다. 지난 30일에만 약 60만 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오는 15일까지 1,5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날 발표될 영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18,600여 명입니다. 지난달 최고 7만 명에 육박했을 때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백신의 효과가 감소하는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우치 미국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새로운 변이와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백신을 제공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이스라엘 국방부는 백신 2,000의 분량을 서한 지구를 통해서 팔레스타인 측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3,000의 분량도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백신 수령 여부에 대해서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의 코로나 상황을 외면해서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서한 지구 외에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에도 백신을 배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는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입니다. 정의당이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제보 접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비판적인 여론을 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제보를 받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한 숙고가 부족했다며 사과하고 지금까지 들어온 제보는 분석해서 조만간 결과를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여권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의 당사자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며 사실관계부터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탄핵의 굴레를 씌우려는 것은 특정 개인을 넘어 법관 전체를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얀마에서 5년 만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우리 외교부도 비상사태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세계적 규모의 대형 가스전을 운영하는 등 미얀마에서 경제 활동을 확대해온 우리 기업들도 지금 비상입니다. 먼저 현지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또 사업 차질도 막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게 적발돼서 우리 정부에서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이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지난해 10월에 776억 과징금 처분 등의 취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가 음식점의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 같은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법 행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4억 원대 과징금을 매겼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 요청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첫날인 어제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신청 절차가 한때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설 이전에 지급받으려는 사람들이 신청을 서둘렀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출생 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신청 방법을 준수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6주 동안 분산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은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구직 사이트에서 고액의 일당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조직에 가담한 뒤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10여 명에게 2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사기 조직에 송금했습니다. 50억 원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과 범죄 수익 은닉, 범인 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의 기회를 주기 위해 홍 대표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광주 비엔날레 개최 날짜가 또 미뤄졌습니다. 지난해 9월에서 이번 달로 연기가 됐다가 또다시 오는 4월로 미뤄진 건데요. 행사 기간도 39일로 절반가량 줄었고 온라인 전시를 더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자선 경매에 내놓은 뮤직비디오 의상이 미국 경매에서 우리 돈으로 1억 8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예상보다 8배 이상 높은 금액에 팔렸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중국 상하이 박물관과 함께 한중 소띠 교류전을 엽니다. 소와 관련된 소장품 2점씩을 교환하고 양 기관의 자체 소장품을 더해서 같은 기간에 전시를 합니다. 다음 달 7일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나섭니다. 4차 재난지원금 관련 구상을 밝히고 일어나 코로나 3법의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지난해 말 임시 휴관에 들어갔던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가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실내 관람은 인원을 30명 이내로 제한을 합니다. 배우 하정우, 주진모 씨 등 유명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일당에 대해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1심에서는 계획적, 조직적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4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일부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7시 기준 서울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떨어졌는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5도가량 더 낮은 영하 1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곳곳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에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추워진 날씨는 내일 낮에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밤부터 다시 추워지겠고 모레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많이 내리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영하 8도, 춘천 영하 6도, 광주 영하 1도, 대구 영하 2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크게는 13도가량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 영하 3도, 춘천 영하 2도, 전주 0도, 부산 5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크게는 13도가량 낮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12명이 타고 있던 승합차가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7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CCTV에는 승합차가 좁고 굽어진 길을 빠르게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제한 속도인 시속 40km를 훨씬 넘겼고 안전벨트를 거의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승합차 한 대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문은 떨어지고 군데군데 찌그러졌습니다. 안전모자와 신발이 도로 위에 나뒹굽니다. 차를 드러내 갇힌 사람을 꺼냅니다.
어제 오전 8시 20분쯤 달리던 12인승 승합차 한 대가 뒤집혔습니다. 당진 영덕고속도로 남세종 나들목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7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남세종 나들목으로 나가는 회전 구간입니다. 사고 차량은 이 턱을 타고 넘어서 이 기둥을 들이받은 뒤에 10m쯤 더 가서 넘어졌습니다. 모두 12명이 타고 있었는데 공사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중국 동포들이었습니다. 남원으로 거기 건설 일을 하러 가셨다가 거기 우천으로 취소되는 바람에 이제 다시 여기 세종 숙소로 오는 중에 운전자를 빼곤 안전띠도 매지 않아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운전자는 차량이 미끄러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세심하게 봐야 되겠어요. 과속에 의해서 미끄러진 건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미끄러진 건지. 사고 직전 고속도로 CCTV입니다. 승합차가 빠르게 달려와 1차로로 끼어듭니다. 차가 끼어들 수 없는 흰색 실선 표시, 노상 장애물 구간으로 넘어왔습니다. 회전 구간도 좁고 굽어집니다. 당시에는 비까지 내렸습니다. 이 구간은 시속 40km로 달려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승합차가 남원부터 달려온 평균 속도는 시속 106km입니다. 경찰은 과속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컸던 만큼 전담 수사팀을 꾸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고 유족들의 지원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어제 오후 7시 15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에 있는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주택 한 채가 완전히 무너지고 인근 주택 4채의 벽과 대문 등이 파손됐습니다. 폭발한 주택에 있던 80대 A씨 등 2명이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 옥상에 있던 가정용 LPG 가스통 중 하나에서 가스가 새다가 A씨가 가스레인지 불을 붙이는 순간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19년 개천절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참가자들에게 돈을 거둔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당시 보수단체와 신도 등이 참여한 행사에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헌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으려는 사람은 모집과 사용계획서를 작성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에 등록해야 합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급식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 유치원 교사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하며 반려했습니다. 유치원 교사의 씨는 지난해 11월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급식통에 모기 기피제와 계면 활성제 성분이 든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구체적인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어제 쿠데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를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얀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지 고문이 이끄는 집권당이 승리하면서 성공적으로 문민정부 2기를 열었던 미얀마에서 현지 시간 1일 새벽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물론이고 국제사회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구금자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경제 제재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이 미얀마에 맞서고 있는 이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며 미얀마 군부와 가까운 중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ink it's a message to all countries in the region and countries who, will be asked to respond or to consider what the appropriate response will be in reaction to the events that have happened over the past couple of days. 현재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와 최대 도시 양곤 곳곳에는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차단하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습니다. 정부 청사를 비롯한 주요 시설에는 군 병력이 배치됐습니다. 방송과 통신도 모두 끊긴 상태입니다.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윈민 대통령은 물론이고 집권당 고위 인사들도 줄줄이 구금됐습니다.
군부 지지자들은 쿠데타의 성공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아웅산 수지 고문은 구금되기 직전 국민들을 향해 쿠데타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군부 독재로 돌아가서도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미얀마의 이웃 나라인 태국에서는 미얀마 이주자들을 중심으로 쿠데타 항의 시위가 펼쳐졌습니다. 미얀마 내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소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불안감을 느낀 국민들이 생필품 사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도 네피도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 비정부 기구 직원은 혼란과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We are still in disbelief that this happened. And honestly, we really don't know where this coup will lead us to. For me personally, it was my worst nightmare unfolding right before my eyes.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를 향해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세안 지역 전문가와 보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미얀마 쿠데타의 배경으로 집권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과 군부의 갈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미얀마는 잘 알다시피 오랫동안 그 군부 독재 하에 있었습니다. 1962년에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에 거의 2011년까지 계속 군부 독재가 사실상 이어져 왔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가장 중요한 저항 세력이 지금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동맹이죠. 그런데 2011년에 그 미얀마 군부가 권력을 내려놓고 정치적 자유화를 시작을 했고 2015년 선거를 통해서 이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이 집권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군부는 여전히 물리력을 독점하고 있고 경제력도 독점하고 있어서 강력한 세력이고 이제 민주화 방향으로 나가려는 NLD하고 아웅산 수치 여사 NLD하고 군부 사이에 계속 긴장 관계가 있었던 거죠. 예, 서로 두 세력이 대척점에 서가지고 계속 긴장 관계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네, 아웅산 수지 고문은 11년 만에 다시 구금됐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을 방치했다 이런 비판도 동시에 받았습니다. 예, 아웅산 수치 여사는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이죠. 그리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민주동맹이라는 현재 집권당의 리더고. 대통령직을 수행을 할 수 없는 헌법적인 조항 때문에 지금 현재 국가고문을 맡고 있는데, 1989년 이후에 한 20년, 그 이후 20년 동안 15년을 가택연금을 당했었거든요, 군부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다라는 공으로 노벨상을 탔고, 2015년 선거를 통해서 NLD가 집권한 이후에는 사실상 이제 대통령의 역할을 해오긴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사이 2016년 이후로 로힝야족이라는 소수민족에 대해서 군부가 탄압하는 거를 이제 집권 세력으로서 막지 못하고 사실상 이제 방관해왔고 대응을 하지 못했고 이것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이 아웅산 수치라는 사람이 우리가 예전에 노벨상을 수여했고 미얀마의 민주화의 상징으로 생각했던 그 아웅산 수치가 맞느냐라는 비판이 꽤 있었죠. 예, 네. 그래서 그게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국제적으로.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다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도 커지고 있고요. 동남아는 물론이고 국제정세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미국이나 유엔, 그다음에 호주, 유럽연합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지금 그 미얀마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다시 경제 제재를 들고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동남아 국가들도 미얀마의 쿠데타에 대해서 지금 좀 비판적인 입장이고 몇몇 국가들은 이제 그게 내부 문제다라고 그냥 이야기해버리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분위기가 있고요. 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향후에 이제 미국과 중국 경쟁에서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이제 미얀마 군부가 집권하고 있는 상황을 그냥 좀 용인해 줄 수 있는 중국이라는 강대국하고 바이든 정부에서는 민주주의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니까 이 문제로 또 이제 미얀마를 강하게 압박하는 미국 사이에 미얀마가 중간에 껴 있고요. 이제 미중 경쟁에서 미얀마를 놓고도 좀 경쟁이 좀 격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미얀마는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지금까지 모두 3차례의 쿠데타를 겪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험난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군부는 1년 동안의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1년 후에 총선을 실시해 승리한 정당에게 권력을 넘기겠다는 입장입니다. 군부의 쿠데타와 이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미얀마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8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북한 원전 추진 의혹과 관련한 소식을 지금부터는 좀 보겠습니다. 논란이 멈춰야 한다면서 산업부가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어제 저녁에 공개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라면서 이를 언급했습니다. 먼저 최규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지난달 28일 의혹이 불거진 이후 불과 4일 만입니다. 현안에 대해 이처럼 빠르게 입장을 밝힌 건 드문 일입니다. 야당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다 보고 빨리 차단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선을 넘은 색깔론이자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터무니없는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산업부의 원전 문건에 대해선 남북관계가 좋아질 때를 대비해 산업부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정리했을 뿐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란 설명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USB에도 원전 관련 내용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식의 경제적인 발전 구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안에도 원전이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남북관계나 외교관리 등에 비추어 USB 내용을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세의 고삐를 더 당기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손에 든 김정은에게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려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 행위에 다름이 없습니다. 자신 있다면 USB 파일도 공개하란 겁니다. 산업부의 아이디어 차원이란 정부 해명도 비판했습니다. 반원전 정책이 서슬이 벌었던 때고요. 그 시절에 감히 어떤 공무원이 원전 건설에서 북한을 지원하는 방안을 아이디어라고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산업부가 공개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에는 가능한 대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일단 검토를 한 자료고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내용이 명시가 됐습니다. 정부는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수준이어서 실제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장 차관 등에 직접 보고한 바가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일현 기자입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북한 관련 파일은 모두 17개입니다. 이 중에서도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파일은 2가지 버전이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14일에 작성됐다고 표기된 버전 1.1과 다음 날인 5월 15일에 작성된 버전 1.2입니다. 그러나 이 파일에는 다른 파일에 보이는 장관님 수정이라거나 BH 보고 같은 표기는 없습니다. 어느 선까지 보고돼 추진이 됐는지가 불분명한 겁니다. 다만 함께 삭제된 파일 중에는 캐도, 즉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업무 경험자 명단과 에너지 분야 남북 경협 전문가 목록도 있었습니다. 전문가까지 접촉했다면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아이디어 차원으로 검토한 내부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2018년 4월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협이 활발해질 경우를 대비했다는 겁니다. 동문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장관이나 차관에게 보고된 흔적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운규 당시 산자부 장관은 북한 원전에 관한 내용은 금시초문이라고 했습니다. 북한 원전 사업이나 문건 모두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공무원은 현재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 당시 이 공무원의 직속 상관은 취재진에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만 했습니다. JTBC 백일현입니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난 자리, 앞으로 관계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곧 검찰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고 두 사람은 조만간 이 검찰 인사를 협의하기 위해서 다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났습니다. 만남은 15분 정도로 짧게 끝났습니다. 장관님께서 따로 특별히 전하신 말씀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 취임 축하 예방 와서 서로 덕담하고 이러는 거고. 박 장관은 취임식에서도 윤 총장과의 만남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법무검찰 구성원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금 전에 직접 만났습니다. 앞으로 검찰과도 소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 개혁도 강조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어받아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려 합니다. 그에 걸맞게 검찰 조직 또한 재편돼야 합니다. 변해야 할 때 스스로 주체가 되어 바꿔야 합니다. 조만간 있을 검찰 고위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도 15분간의 만남에서 인사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박 장관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단행하는 인사에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검사장의 거취가 특히 주목됩니다. 이 지검장은 채널A 수사 등 주요 수사를 두고 윤 총장과 번번이 대립해왔고 한 검사장은 윤 총장의 측근입니다. 이들의 인사 발령은 향후 박 장관이 이끌어갈 법무부와 검찰의 행보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걸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조만간 인사에 관해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 원전건설 추진 논란을 일으킨 보고서 문건의 원문을 어제 저녁 공개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삭제했던 북한 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6쪽짜리 문건입니다. 서두에는 향후 북한 지역의 원전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자료 검토라며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적 행위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는 야권을 향해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저녁에 공개된 문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지난 일요일에 산업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했죠. 그래서 이 문건에 대해서 잘못 알려져 있다. 아이디어 차원이다. 야당의 공세를 좀 이제 부인했는데요. 어제는 아예 이 불필요한 논란을 좀 빨리 종식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이 삭제된 문건이 다른 컴퓨터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건을 6쪽 분량인데 전문을 내부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격 공개한 겁니다. 사실은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 530개의 삭제된 파일에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이례적으로 이제 전격 공개한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내용에 보면 이것은 향후 이제 남북 관계가 바뀌었을 때 비핵화를 전제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의 검토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게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흥미로운 대목들이 있습니다. 북한에 만약에 우리가 전력을 준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이란은 지금 이 함경남도에 금호지구라고 있는데요. 여긴 이미 94년부터 경수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캐도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가 검토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세우는 방안이 하나 있겠고 이것은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좀 빠르게 건설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평화적인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무장지대 안에 만들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도 생태 환경 보존이라든가 또 문제가 있겠죠. 세 번째 방안은 울진에 있는 신한울 원전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전력을 북한으로 송전하는 방안이 이제 사안으로 들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그럼 폐기물들에 대해서 북한의 전력은 주고 폐기물을 국내에 보관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토한 내용들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다만 이 전문가들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정부 정책은 아닌 것 같고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한 이 대비적인 차원의 검토 문건인 것 같다라는 중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네. 아이디어 차원의 문건이었다. 네. 이런 주장이었고 어제 자료도 보면 일단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네. 서둘러 해당 문건을 삭제했느냐. 이 부분이 의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부가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네. 지금 조금 불충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권의 공세가 집중돼 있고 그럼 이렇게 문제가 없는 거라면 왜 도대체 삭제했느냐? 혹은 파일명은 뭐 이제 핀란드어로 돼 있질 않나 또는 뭐 이제 북원추 이런 방식으로 찾기 힘들게 만들어 놨느냐 하는 의구심이 아직 완전히 가라앉진 않은 거죠. 내용이 공개되고는 내용은 별거 아닌데 이 정도 자료라면 왜 이걸 굳이 삭제해야 했을까? 그래서 뭐 한 두세 가지 가설은 나옵니다. 워낙 이제 급하게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내부 자료를 폐기하다 보니까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데 북한 원전 관련 자료가 묻어들어가서 같이 삭제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는 어쨌든 민감한 자료는 다 삭제하고 보자라는 이제 실무 공무원들의 심리가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건 다 추측일 뿐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산업부가 좀 면밀하게 조사 과정을 거쳐서 밝히는 것도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건넸던 네. USB 이 안에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느냐. 네. 이 부분도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야권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산업부에서 어제 공개한 자료와는 별건이에요. 네. 별건임이 분명하고 말씀하신 이 김정은 위원장과 도보다리 회담, 4.27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평화의 집에서 책자 형태로 또 USB에 담은 파일 형태로 이 북측에 건넸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청와대 해명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가장 강력한 방어가 원전에 원자도 없었다. 네. 당시에 이제 일을 했던 윤건영 현재 의원 또는 이인영 현 통일부 장관 다 원전에 원자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료 안에는 발전소에 관한 내용은 담겨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원전은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나 화력발전소 이야기다라고 이제 하는 전제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도보다리 회담 때 배석자가 없었기 때문에 40여 분간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당사자들밖에 모릅니다. 남북 정상밖에 모르죠. 그런데 이제 일부 당시 언론의 관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전소라고 이야기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됐다. 이런 이제 하나의 해독이었는데 이건 청와대가 부인했습니다. 구두 이 대화에서는 발전소에겐 없었다. 그리고 자료에는 발전소는 있다. 다만 원전에 원자도 없다. 이게 이제 청와대 입장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USB를 공개하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이게 또 야당의 공세인데 네. 이 지금 당시에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을 지낸 윤 의원은 공개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도 밝혔어요. 여당 의원들도 약간 입장은 엇갈립니다. 다만 공개도 청와대가 검토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남북 정상회담의 말미에 북에 전해진 자료다 보니까 일종의 이건 북쪽의 정상에 대한 또 이 예우가 위배될 수가 있다.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지 않느냐. 친서는 아니지만 친서는 통상 공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 기록물로 일단은 이제 비밀로 보존되는 자료일 수 있는데 내용은 기밀이 아니라고 밝혔어요. 청와대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격화되면 공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USB 내용의 공개 여부에 따라서 향후에 또 야당의 공세가 좀 잦아들 것인지 더 격화될 것인지 이것도 중요한 대목인데 일단 청와대는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게 현재 입장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즉각적인 대응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다른 사안들과 달리 이번에는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고 네. 강력하게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야권이 뭐 이적 행위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구시대 정치라고 하는 말로 맞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청와대 내에서는 이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합니다의 기류와 사실은 대통령께서 대응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선거 전에 휘말립니다라고 하는 이제 기류가 대치했던 것 같은데 그 중화된 형태가 어제의 발언이라는 거예요. 네.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우리 정치를 좀 후퇴시키지 말고 민생이 급박하니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협력해달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력한 조치는 뭐가 있냐면 청와대에서 초기에 이적 행위라는 좀 강한 발언이 나오자 야권으로부터 사실은 법적 조치를 얘기했습니다. 법적 조치는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일 강한 조치인데 검토는 하고 있으나 아마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제 가장 유화적인 제스처는 대통령은 언급하지 마시고 정부 차원에서 산업부 그리고 민주당, 여당 차원에서 대응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강한 대응은 나왔어요. 색깔론이다. 그리고 이것도 북풍 공작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고 선동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권에서는 강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어제 대통령 본인이 사실은 직접 대응을 한 셈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여파가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제1야당인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검 등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왜 그 문건을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를 앞두고 삭제했느냐. 그렇죠.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는 한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야권의 공세는 계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과연 앞으로 이제 4.7 재보선까지의 불씨가 되겠는가, 동력이 되겠는가. 이건 좀 지켜볼 문제고요. 국민들이 관심이 없으면 조기에 끝날 수도 있어요. 여야의 시각이 너무 크게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은 이거 너무 엄중한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논란만 키우지 않으려면 국정조사에서 팩트를 밝혀라. 그게 낫겠다. 근데 여당은 이미 국정조사를 하는 순간 이건 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국정조사의 깜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왜 침소봉대하느냐. 이게 이제 여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바로 또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좀 이 동력이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왜 삭제했는가. 이게 좀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설명이 되고 그다음에 USB 자료도 전체가 아니라면 일부라도 국회에 보완을 요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검토하게 된다면 어제 산자부에서 전문 공개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청와대에서 대응을 하는 가운데 불씨를 꺼나가지 않겠는가. 아마 4월 선거까지 이어지기는 쉽진 않다. 하지만 또 야당도 여기서 너무 과하게 대응을 하면 과유불급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직을 만드는 데 속도를 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소식인데요. 검사를 뽑는 절차도 시작합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서를 오늘부터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오늘부터 검사 23명을 채용하기 위한 원서를 받습니다. 3개 수사부와 1개 공소부를 맡은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입니다. 부장검사는 변호사 경력 12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평검사는 변호사 경력 7년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사 출신을 법에서 허용한 12명까지 뽑을 예정입니다. 처장과 차장 등 수뇌부가 판사 출신의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공수처 검사는 임기가 3년이고 3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2년간 검찰 검사로 임명될 수 없고 변호사로 기업해도 1년간 공수처 사건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는 검사 후보자를 평가하는 인사위원회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야에 각각 2명씩 인사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서 모두 7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하지만 야당이 얼마나 빨리 인사위원을 추천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 평균이 4억 원도 넘어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월간 KB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요.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4억 만 원입니다.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4억 원을 넘겼습니다. 1년 전보다 24% 올랐습니다. 그런데 2년 전보다 25.7% 올라서 2년간 상승치와 1년간 상승치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지난 넉 달 동안 5천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평균 전세값은 3억 2,600여만 원으로 1년간 27% 올랐습니다. 서울은 5억 8,800여만 원으로 6억 원에 육박합니다. 1년 동안 23.1%가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약 갱신 청구권이 생긴 이후에 전세 매물이 크게 준 탓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남자 핸드볼 SK호크스가 정규리그 마지막 날 경기에서 충남도청을 22대 19로 꺾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승점 24를 획득한 SK는 공동 3위였던 하남시청을 제치고 플레이오프 막차인 3위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정규리그 1위 두산이 챔피언 결정전에 직행했고 2위 인천도시공사와 3위 SK가 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서울 등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반짝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기온은 영하 8도, 강원도 대관령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어제 아침보다 최대 10도 이상 내려갔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경기 남부 등에는 최고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부라는 주장을 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담긴 논문이 다음 달 학술지에 실릴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이 전했는데 해당 교수는 일본 정부 훈장도 받은 바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도 동시에 언급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강온, 양면책을 모두 검토 중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도 300명대 코로나 국내 신규 확진자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돼 사흘 연속 300명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상황에 따라 설 연휴 전이라도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정부는 오늘 공개 토론회를 열고 거리 두기 개편 관련 논의에 나섭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